성공한 유튜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두 가지만 말하라면 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채널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정확히 1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14년 전. 예. 2008년. 네. 2008년 한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기억력이 좋으시네. 아니, 그걸 왜냐면 저의 기억을 어떻게 정확히 하냐면 예. 그때 머니투데이가 예. 머니투데이 방송을 만들기 직전에 예. 기자들을 뽑아서 예. 이제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예. 여러 기관들에. 예. 예. 그때 우리 강창희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때 은퇴라든지 예. 노후 준비 예. 그것도 또 우리가 어떻게 콘텐츠로 다룰지를 그때 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은 대략적으로 나와 아이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네. 그 후에 머니투데이에서 네. 유튜브 채널을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께서 네. 시작을 하셨죠? 네네. 그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주식초등학교라는 예. 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2020년 5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2020년 재작년, 3월에 2020년 3월에 팬데믹과 동시에 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예. 엄청나게 동학개미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기업 분석이라든지 예. 펀더멘털을 공부하는 방법은 모르고 예. 매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기자로서 뭔가 좀 책을 하나 쓰려고 했었는데 네. 그냥 기초서를 하나 쓴다라는 생각으로 예.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이름도 주식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출연을 요청하셔가지고 바로 여기서 맞아요. 그날 찍었잖아요. 예, 사무실에서.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스마트폰 하나 오고 네. 삼각대인가요? 예. 그거 하나 들고 오셔서 딱 놓고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셀카봉이랑. 네, 셀카봉이라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뭐랄까 금융회사라든지 예. 그 신문 그 방송 쪽에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은 네. 뭐 이렇게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혼자 와서 이렇게 삼각대를 찍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나중에 다른 데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같이 했던 그 네네네. 조회수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은 예. 최고의 비결은 우리 예. 강창희 대표님의 콘텐츠. 당연하죠. 당연히 강창희 대표님이라는 주인공과 단데 제가 나간 데는 안 나왔다니까. 아유, 아닙니다. 우리 강창희 대표님 콘텐츠는 네. 3프로TV도 그렇고 웬만한 경제 채널의 톱 1, 2, 3 안에 무조건 드는 콘텐츠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인공과 콘텐츠가 너무 좋았고 예. 제가 그때 그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예.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2008년에 예. 14년 전에도 개인 그 핸디캠이라고 캠코더 있잖아요. 예. 요걸 들고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면 큰 언론사들은 이마나 ENG 들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 저기 이름도 못 들어본 언론사 기자가 하나 와가지고 예. 요만한 캠코더 하나 들고 왔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카메라가 참 크네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네요. 근데 그게 14년 전에는 예. 창피했었어요. 예. 근데 2020년, 2022년 현재는 예.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놓고 방송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된 거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고 기기의 IT 기기의 퀄리티도 좋아졌고. 근데 저는 제 의견은 말이죠. 네. 그때 왜 다른 그런 방송이나 신문사의 그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안 오르는데 네네네. 왜 그 이 편집장이 했던 거기는 조회수가 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데 신문 이런 쪽에는 그냥 그 부서로 배치됐으니까 그걸 할 뿐이지 네네. 이거 내 거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죠. 그때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은 네. 상당히 이게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한번 성취를 하겠다. 네네네. 그런 자세가 있었지 않았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본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십니다. 제가 약간 병인데요. 좀 쓸데없이 주인의식 갖는 게 있거든요. 네. 왜 어릴 적에도 초등학교 때 네. 교장 선생님이 네. 이 학교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네. 회사 가도 사장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뭐 우리 사주 뭐 스톡옵션도 안 주면서. 근데 제 약간 병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이 일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유튜브를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
정확히 SN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화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구독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저는 정확히 그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재직할 때는 케이블 TV로도 방송이 나가고 뭐 위성 스카이라이프로도 방송이 나가고 IPTV로도 나가고 근데 그거는 이만한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 얘기고 그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내가 채팅도 하고 댓글도 남기고 멘션도 보내고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정확히 유튜브의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왜 많은 장비와 인력과 그런 데서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주인의식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데오의 주식초등학교라고 했던가? 사실은 이름은 달진 않았는데요. 어차피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좀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거는 뭐 주말 라이브 할 때나 주로 이제 소통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인터뷰만 많이 하는 거는 거의 크리에이터의 몫이 별로 없잖아요. 뭐 섭외하고 조율하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거는 항상 주말 라이브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좀 점점 더 소통도 강화됐던 거죠. 그러면 그 후에 그 와이스트리트 채널에 이번에는 설립 주체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 계기가 된 거는 어떤 계기입니까? 일단은 지금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해 그러면 나 TV 봐. 그죠?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15, 16년 전에는 뭐해 그러면 나 인터넷 해. 나 뭐 네이버 해. 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아니면 뭐 다음 카페에서 만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쓰는 그냥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해 그러면 나 텔레비전 봐.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넷플릭스 봐. 유튜브 봐. 그게 이제 미디어의 기축이 저는 이제 변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뉴스를 신문은커녕 네이버로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서로가 단톡방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좋은 뉴스를 공유를 서로 해주고 검색 같은 건 유튜브 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그렇고 미디어의 그냥 기축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나중에 유물이 될 수 있는 미디어에만 있다가는 시대에 너무 뒤처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뉴 미디어를 새롭게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많이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뭐 막차 문 닫고 제가 출발한 유튜버에 막차다고요? 네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무 레드오션이잖아요. 지금 1년쯤 됐나요? 1년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그 남짓한 기간 동안에 10만 구독자를 15만입니다. 15만. 15만 구독자의 유튜브로 만드는 거는 그 뭐랄까 그 비결 물어보면은 근데 사실 이게 비결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제는 10만 유튜버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그냥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길에 치이는 게 10만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인플레이션이 많고 한 명이서 채널 뭐 5개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막 20개, 30개, 40개 이렇게 구독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도 있는 것 같고 다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 채널이야? 주식 채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구독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계속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구독을 잘 안 눌러요. 정말 내가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면서 몇 번을 보다 나중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를 좀 늘리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구독을 눌러주신 분은 또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 레드오션이기는 한데 확실히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늘어나는 구독자가 되게 감사하게도 찐 구독자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뭐 이 대목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디서 물어볼 수 있을까 몰라서 여쭤보는데 제가 이제 그 Y3 채널을 구독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썸네일을 참 잘 다는구나. 그것도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썸네일을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랄까? 이 편집장님이 혼자 결정하십니까? 저희 PD들하고 같이 이제 좀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저도 많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저도 그런데. 근데 이거를 180도 바꿔야 됩니다.
정확히 수요자 입장에서 네. 보는 사람, 구독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지,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항상 공급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궁금해할까? 네. 그러니까 썸네일을 보고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썸네일은 말 그대로 네. 그냥 뭐지? 정도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저는요. 예. 예를 들어서 썸네일 덕분에 조회수 높아진 거 제가 타 채널에 출연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네. 너무 제가 한 말하고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구독자라는 건 그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 그걸 이제 속된 말로 어그로 끈다고 하거든요. 뭐로 끈다? 어그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뭐 그러다 어그레시브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이끄는 행위를 이제 어그로 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말 좋은 내용인데 썸네일을 너무 정직하게 달아서 사람들이 안 보는 것과 좋은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썸네일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 과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거냐. 저는 절대적인 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거죠. 그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없는 내용을 갖다 붙인다든지 약간 출연자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저 사람이 막 사기꾼처럼 보일 정도로 썸네일을 달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PD들하고도 많이 이제 다투는 게 뭐냐면 되게 선을 넘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이거는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다 싶은 썸네일을 가져와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저렇게 공격적으로 달면 조회수는 올 것 같은데 왠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야. 언론인으로서. 예,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40세 이상 먹은 사람이 썸네일에 관여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만든 썸네일은 구독자 안 오른다. 네. 그 말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나이라는 레벨에 맞춰서 어떻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이 여부를 꼰대가 떠나서 만드는 썸네일은 잘 안 맞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꼰대도 감각이 있는 꼰대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감각도 없고 뉴미디어도 모르고 유튜브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나 맛집 많이 찾아다녀 봤어. 그러니까 여기다 소금을 더 넣고 간장을 더 넣고 마늘을 더 넣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음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손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감각이 있는 꼰대면 나은데. 아까 방송이 아니고 SNS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유튜브는 개인적인 이 내용을 말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기업이 유튜브를 열면은 항상 이 개입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개입 때문에 좀 곤란하고 힘든 경우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저 예전에 그 회사 채널 주식초등학교 같은 거 할 때는 몰래 만든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 방향으로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런칭을 제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켓은 발사가 됐어. 목적지를 정했고 올라가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폭파시켜.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중간에 배나라 감나라, 야 가는 길에 화성도 들르고 목성도 들러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특히 근데 이게 기업 유튜브 채널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의 방침도 따라야 되고 또 여기 뭐 경영 철학과 유튜브 색깔도 맞아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죠. 조회수가 잘 나오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채널을 할 거냐, 그냥 회사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우리의 경영 철학을 해치지 않는 유튜브를 할 거냐, 근데 조회수는 안 나와도 뭐라 안 할 거냐.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냥 재미없지만 유튜브를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유튜브를 합시다.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재미있는 유튜브를 합시다.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달성하고 싶고 저것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채널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거의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금방, 뭐 1년 단위에서 15만 구독자까지 온 게, 주변에 응원이나 격려가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응원과 격려라면 예. 일단은 강창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예.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섭외를 했을 때 네. 흔쾌히 도와주시고 네. 나와주시고 한 게 제일 컸고요. 예. 또 하나는 구독자분들. 네. 그러니까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할 때도 그분들의 닉네임을 불러드리거든요. 막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찐 구독자가 또 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또 생기고 감사하고 나는 또 좋은 콘텐츠를 올려드려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댓글에 상처받을까 봐서 댓글 아예 네.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니, 저는 악플도 재밌어요. 예. 악플도 재밌고 악플도 관심입니다. 관심도 없으면 악플도 안 달고 좋아요도 안 눌러요. 근데 싫어요라도 누르는 게 엄청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초창기에 성공을 한 게 뭐냐면 광고 3초만 보고 스킵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광고 네. 뛰어넘기. 네. 이게 처음에는 내부적으로도 이걸 하면 안 된다. 네. 광고 15초, 30초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관철을 시켰다고 해요. 3초 만에 스킵하기. 근데 그게 사람의 액션인 거예요. 광고를 일단 보니까 넘긴 거잖아요. 예. 근데 15초, 30초면 이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몰라요, 이 광고를. 근데 보고 나서 액션을 취했다라는 건 이 사람의 어찌됐든 간에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악플이라도 달리고 싫어요라도 달린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 채널에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은 성의 있게 읽어줘야 되는군요.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채널 1년 좀 넘었는데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과 요거는 좀 보완해야 되겠다. 앞으로 뭐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만족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게 저의 56,000가지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만족을 하면 그건 자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주식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따라서 조회수도 좀 등락이 같이 있더라고요. 경제방송이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 시장 상황 막 불타고 그러면 시청률 막 폭발해요. 올라가요. 그러다가 시장이 조금 횡보장으로 가면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시청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막 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시장일 때는 구독자 증가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밋밋해집니다. 그럴 때가 좀 고민이죠. 그러면요, 우리 편집장님이 모실 때 네. 그 성공한 유튜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2가지만 말하라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거. 이걸로 영상을 만들면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미 활동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또 잘 가르쳐 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쓰였던 재료 같은 거를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증권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의 또 노하우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통해서 저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막 이렇게 찾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첫째고. 네. 또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를 열심히 올리는 게 가장 성공의 비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창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 여기는 국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시는 거. 또 그 강연을 또 좋아하시는. 하니까 강창희 대표님도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유튜브 시장이 네. 급속하게 그 커진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IT 기기의 성능이 너무 좋아졌고요. 통신 속도도 좋아지면서 버퍼링도 없고 굳이 뭐 와이파이를 찾지 않아도 또 뭐 여러 가지 요금제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이 나오면서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세계 각지에서 막 올려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튜브가 광고도 붙여줘.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광고도 붙여주네? 그러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용돈도 벌 수가 있고 잘하면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 시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유튜브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엄청 밝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물론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매일 아침 신문만 보고 있을 때는 예. 이 신문을 뛰어넘는 미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TV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인터넷 예.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모바일 그것도 유튜브가 모든 걸 장악을 한 시대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쉽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미 락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계정, 내가 구독하는 정보, 내가 좋아요 누른 것들, 내가 팔로우하는 정보들이 그리고 또 SN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람들이 카톡 싫어도 카톡 탈퇴를 못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메신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못 옮겨가요. 카카오톡 쓰면서 다른 메신저를 쓰지.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아카이브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나올 수 있을까? 단시간 안에? 그래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새로 시작을 해서 이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레드오션이 분명해요. 근데 유튜브라는 시장, 이 콘텐츠라는 바다는 저는 영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반대로 수요자가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유튜브도 보면서 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SNS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 카카오톡 계정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듯이 유튜브 계정도 이미 다 있어요. 구글 계정이 있으면 유튜브 계정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하시라고 권고를 해요. 이걸로 광고 수익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소통 채널 하나, 나의 또 다른 메신저로서 유튜브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면 나의 일상을 올려서 손주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친척들한테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을 부시거든요. 학원에서 하고 아니면 공연도 다니시는데 그 색소폰 불어서 그 유튜브에 올려서 그를 저희들한테 URL을 보내주세요. 보라고 할머니 이런 거 연주한다. 그러면 손주들하고 같이 보는 거죠. 또 반대로 자식들은 손주들 막 뛰어놀고 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물론 이게 아이들 초상권이 있으니까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 공개만 해도 돼요. URL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볼 수 있게. 그러면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만큼 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우리 손주도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그만한 영상 막 파일도 전송 안 되는 카톡으로 받아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SNS라고 보는 거예요.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서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거, 컴퓨터에 있는 거를 구글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컴퓨터 위에다가 서버에다 올릴 때는 용량별로 돈을 받아요.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근데 유튜브가 좋은 점이 무료예요. 내 영상이 아무리 많아도 10기가, 100기가, 1테라를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해도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많이 올릴수록 유튜브가 광고를 태워줘요. 그러니까 나는 돈도 안 들이고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많이 올리면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그냥 카톡 메신저처럼 다 있어야 된다. 그게 구독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이게 10,000명, 10만 명 될 수도 있는 거고요.